오늘은 서창섭의 소설 비 오는 날 위기 부분, 동욱이 원구를 찾아와 주문돌이를 폐업했다는 사실과 원구가 동욱과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장면. 이 소설은 1953년 문예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11월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피난지 부산을 배경으로 전쟁, 이때 말하는 전쟁은 6.25 전쟁이겠죠. 직후의 절망적인 삶을 그려냄으로써 6.25 전쟁에 의해 탄생하게 된 무슨 문학? 전후문학 중에서도 전후 소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요거 체크 들어갈까요? 별표빵. 비 오는 날의 우울한 분위기, 그 다음에 폐가 고립된 방의 분위기, 한마디로 어떤 비 오는 날이니까는 계절적인 배경, 그 다음에 방의 분위기니까 공간적인 배경, 이 배경이 주는 분위기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품 전편에 객관적인 묘사가 전혀 없고 작중 인물의 제한된 시점으로만 이야기가 전달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 중심의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쟁 직후의 비참한 생활상, 비인간적인 사회 분위기, 장마의 음울한 기운 등등이 결합되면서 절망이 가득 찬 전후 사회의 모습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5일이 지나서였다. 아하, 시간의 경과. 자, 4, 5일이 지났군요. 오래간만에 비가 그치고 제법 날이 환해져서 잡화, 여러가지 물건들이란 뜻이죠. 가득 버려놓은 리어카를 지키고 서 있노라니까 다 저녁 때 원구의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야? 동욱이었다.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동욱이죠. 동욱이가 어떻게 됐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별 볼 일 없네. 그죠? 초라한 옷차림을 보여주고요. 검은 줄이 간 회색 지봉. 지봉이 뭐야? 스봉. 일본어예요. 사실은. 자, 바지입니다.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고 내서 여기저기 구김살이 져 있었다. 다리미질을 할 정도도 안 되나? 하여튼 간에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이 매우 가난한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보다도 괴이한 채플린. 채플린은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에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코수염이 짧게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발이 되게 큰 걸 신죠. 구두를. 그 검정 단화에 주먹 같은 코순이가, 그러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신발의 앞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저 뾰족하게 물쭉하게 나온 부분, 말이 아니었다. 말이 아니었다는 것은 엉망진창이었다.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었다. 그러한 동욱이의 모습에 원구는 정이 갔대요. 뭐니? 그랬더니 동욱에 대한 원구의 연민이고요. 그 다음에 원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특정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원구도 리어카를 가지고서나 자파상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구는 동욱의 손을 끌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생각했다. 술 왜? 그랬더니 결국은 뭡니까? 자, 답답한 마음을 술로 풀고 싶은 마음이겠죠. 고했다 그랬으니까 간접 인용이고요. 두 가지, 밥과 술을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원구는 동욱을 안내했다. 가장 가성비가 높죠. 실속 있어, 그죠? 둘 다 먹으니까. 술이 몇 잔 들어가 얼큰해지자 알딸딸해진 거예요. 동욱은 초상화 주문돌이 받음이래요. 을 폐업했노라고 했다. 가만, 주문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동욱의 생계수단인데 이것을 폐업했으니까 더 가난해진 거네. 요즘 양키들도, 양키? 미군을 가리키는 말이죠.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아주 약아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돈을 잘려 돈을 받지 못하거나
농락당하기 일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준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5,000원만 준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거기다 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패스보드, 즉 뭐예요? 패스포트. 자, 신분증이죠. 각 부대가 엄중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뭐야? 주문돌이를 폐업한 이유가 나오네요. 며칠 전에 돈을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 장교에 걸려서 하룻밤 멍키하우스를 신세를 지고 왔다는 멍키하우스? 원숭이집?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유치장이에요. 군대에서 군인을, 범법행위를 군인을 가두는, 임시적으로 가두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군한테 가가지고서는 주문들이 받다 걸려가지고 유치장 신세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점점 주문돌이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으므로 국민병 수첩? 이건 뭐지? 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보면 주민증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간첩이 아니면 증명하는 신분증이라고 했는데 굳이 왜 간첩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게 6.25 전쟁 직후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는 소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신분 내지는 신분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상황, 즉 국민병 수첩을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돌아다니기도 힘들어. 그래서 주문돌이를 폐업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은 어찌 본다면 일종의 북선의 가능성을 보여줘요. 즉 무슨 소리냐? 소설 결말 부분을 보면요, 주인집 산의 입을 통해서 동욱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그 부분에서 우리는 국민병 수첩이 없어서 군대에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은 아니에요. 팩트는 아니고 그렇게 추측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결말 부분이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 분실계를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하라니까 그 때문에 동해로 파출소로 4~5차나 쫓아다녀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해라고 하는 건요, 동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병 수첩을 재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 더더군다나 여기서 뭐뭐인 것이다 보입니까? 그렇죠.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들었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추측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즉 사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을 띄워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까짓것 나중에는 삼수갑산에 갈 망정 냅둬 설마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삼수갑산은요, 저기 함경도 쪽에 가장 험한 산골이라고 부르는 삼수와 갑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귀향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려운 지경에 이르다. 그러니까 이게 설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겠어? 뭐 이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동욱의 체념적 내지는 자포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 차라리 군대라도 들어갈까 싶어 마침 통역장교를 모집하기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동욱은요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좀 되죠. 그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기리노라고 했다. 그러다가 너를 보러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말하는 원서라고 하는 것은 동욱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기대는 거죠. 결국은 인물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구가 어디 원소 좀 구경하자 라고 하니 동욱은 링글링글 웃으며, 링글링글 일종의 자조적 웃음입니다. 자, 수속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아예 단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즉 뭐야? 무력감이죠. 포기 몰라 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욱은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빨고 있다가 빨아 마시고 있다가 가끔 찾아와서 동욱을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다. 동욱은 자기 동생이죠. 자, 소아마비로 약간 절저 다리를. 자, 여기서 화제가 살짝 바뀌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이때 자기가 누구야? 이때 말하는 자기는 동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욱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조소하고 비웃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는 동욱은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 출입을 않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처박혀 산다는 것이다. 일종의 세상에 대한 분노죠. 자, 폐쇄적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원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동욱도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자, 동욱이 원구에게 마음을 연 이유는 결국 뭡니까?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욱은 원구에게 솔직히 마음이 조금 있네요.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 초상화가 팔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좀 더 궁핍해졌겠죠.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맨다는 것이다. 어떻게 살까? 살 수 있을까? 자,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감이 되겠습니다. 동욱은 그러한 동욱이가 치근해서 못 견디겠다고 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상해. 겉으로는 동생을 험하게 대하지만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 험하게 대한다는 것은 동욱의 위약적인 행동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언젠가처럼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자네라면 동욱이와 결혼할 거야. 결혼하고 말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동욱은 원구에게 동욱과 결혼할 생각 없어?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원구가 동생인 동욱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고 동욱은 고개를 주걱주걱 끄덕끄덕 거리는 것이었다. 술집을 나와서 동욱은 이번에 원구의 손을 꼭 쥐고 자기는 기어코 무엇이 되기 목사가 되겠대요. 영문과를 나왔지만 예전에는 목사 지망생이었거든요. 목사는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죠. 그래요. 근데 동생을 패고 욕한다며. 안 맞아. 일종의 정신적 불구예요. 동욱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결국 목사가 돼서 구원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뭐야?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파트고요. 동욱이 원구를 찾아와 주문돌이를 폐업한 사실과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위기 부분, 동욱이 원구를 다 찾아와 주문돌이를 폐업했다는 사실과 원구가 동욱과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